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담을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계엄을 민주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막았다. 예,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란 특검팀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맞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안해 낸 것이 재판에 그럼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를 해왔고 굉장히 강하게 좀 저지를 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특검에서 지금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대한 어떤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그 의총장을 변경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네. 그 당시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계엄이 발동이 되면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어떻게든 제동을 걸 필요가 일단 그 당시에 이 윤석열 행정부로서는 있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경위로 오락가락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졌는지를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굉장히 명징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계엄에는 반대하고 이건 내란 성격이 있고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의총장을 다 국회 본청으로,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본청의 의원들이 소집이 됐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검에서 부른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공판전 전에 증인신문 과정을 가져간다는 건 예. 법원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봤을 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소환이 필요한 사실상의 증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노린다고 하기보다는 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의총 맞습니다. 소집 장소가 계속 변경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네. 테니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맞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잖아요. 특검 수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직접 나가서 좀 얘기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나가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역대 그렇게 저희 형사법 체계가 그렇게 마련되어 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검사 출신이었고 누구보다 이 수사 과정을 잘 알 텐데 좀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수사받는 사람들이 협조를 좀 해준다면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수사협조는 다 했죠. 예. 뭐 법정에 나가서 아니면 그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만 협조가 아니잖아요. 모든 저술이나 기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더 이상 불러서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실 특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증거를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근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증거를 사실을 또 알고 있다고 특검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국내심 3명에 대해서 또 청구했어요.
이 증인신문에 대해 또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유일한 거의 명백한 사람인지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금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예. 그럼 기소를 못 하겠죠? 그럼 기소를 못하면 재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기소를 못할 정도의 수사 진척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갖고 있던 모든 자료가 공개됩니다. 증인신문 할 때 제시하고 하거든요. 네. 자, 이거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 봤어도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성이 없는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수집한 서류, 진술 등이 다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에게 통지해서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피의자 통지해서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재판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거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단히 재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과연 이게 특검이 할 일인가요? 특검은 재판만 할 수 있도록 증거와 어떤 범인 색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 한 명 정도를 기소전 증인신문 하는 게 맞는데 줄줄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특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법원에서 실제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모든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서 본인이 방어권을 완벽히 준비한 뒤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소전 증인신문은 피의자 등이 기록 복사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기록을 몰라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 나가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연이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자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문제 여기서도 지금 조국 셔킹도 한참 문제되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기소전 증인신 문제도가 있는데 그분도 진술 거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참고인으로 하여금 강제하도록 하는 효과 하나. 두 번째는 비익주의, 소위 수사 단계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재판 먼저 함으로써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진술 증거가 공개되는 이런 공개되게 하면 낙인 효과가 있겠죠. 아, 그런 것 같아. 사실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도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이 공개되게 되면 아, 그런 것 같아.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결의 방해했네. 그다음 그 당시 추경호 의원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들께는 기정사실화, 유죄인 양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이루어지긴 할 텐데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갈 것이다. 그 안 나가는 데에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나가면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까지도 지금 하겠다는 특검이 입장이잖아요.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 특검은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그거는 이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통상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고지합니다. 나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안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또 안 나오면 감치를 하거나. 예. 근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사안 자체는 한동훈 대표의 경험치, 이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소를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움직였으면 그러면은 같이 움직일 때 서로 밀담을 나누거나 서로 공모했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다. 자, 이러면은 제가 특검의 어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겠는데 네. 별도로 움직이면서 서로 비판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와서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소전 증인신 문제도에 안 맞고 예. 다소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인 호재로 이용당할 가능성만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네. 특검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있죠. 보세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게 이제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예외적이잖아요. 보통 증인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부르는 건데 지금 특검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참고인인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저희로서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 지도부였어요.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하는데 원내대표가 완전 다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예. 엇박자를 낸 겁니다. 네. 엇박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실제로 막 우왕좌왕했어요. 예, 그러면 예. 그 당대표로서는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에 당연하지만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 너무 명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게 이거 기소 전이라도 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 피해자로 입건됐고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이 됐고 네. 그러면 그 전에 아주 마침표를 정확히 찍기 위한 주요 참고인이 한동훈 당시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제 법원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필요성을 어필을 했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심증을 굳혔는데 안 나온다라고 한다. 그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의 증인처럼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안 나오면 이 돈으로 과태료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선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이런 선택까지 왜 왔느냐? 이거 특검이 정치에 관여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왜 국회 표결 이 과정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와 통화한 다음에 사실상 방해했느냐? 그 경위와 관련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가장 그 모든 상황을 통할하는 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부분이지 특검이 만약에 진짜 정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면 법원이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 기억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고인 신분의 사람한테 맞습니다. 안 나온다고 네. 강제 구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고인 과정에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이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선택한 절차가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로 온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그리고 피해자성 참고인도 아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소명을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매우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범죄 수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한해서 기소전 증인신문을 하는 건데 예.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이 본 거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한동훈 당대표의 결정을 그냥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기소전 증인 신문제도가 예. 이게 사실은 약간의 남용되는 하나의 형태인데 원래는 법정에 나가서 기소된 이후에 그때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사자가 이민을 간다거나 이래가지고 재판 나가서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미리 해두자는 거거든. 원래 우리 원래 형사법에 만든 취지가. 것은. 예. 근데 이와 같은 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이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남용의 여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참고인은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구인을 인정한다 그러면 참고인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꼴이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로 끌려와서도 증언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나는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물론 판사가 그걸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가는데 끌고 온다. 네. 끌고 와봐야 증언거부권 행사할 것인데. 그럼 피의자의 강제 그 소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앞뒤가 안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채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소환 불응에 대한 구인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네.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새로운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던 당일에 성형외과를 갔던 사실이 맞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한번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보 임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전혀 몰랐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병원에서 큰일을 했다가 예. 그러면 이게 개엄하는 날 병원을 가겠습니까? 예. 저는 병원이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예. 제가 가족들 다 확인해 봤는데 예. 병원이 간 게 맞고 예. 그리고 이 몰랐으니까 개엄하는 줄 알았으면 병원 아니, 그러니까 갔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칙. 근데 그 알았다면요. 예. 절대 말렸을 겁니다. 김건희사가 권력 소유 1인데 예. 알았다면 이게 말렸겠죠. 근데 김건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예. 말렸을 겁니다. 알았으면. 예. 몰랐던 거예요.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저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날 성형외과에 갔었다. 했을 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언비어다,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가 성형외과 관계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발언을 들으신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발언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무근이면 김건희 씨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땐 설마 계엄 당일에 성형외과에 갔겠어라는 물음표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갔구나로 굳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엄을 정말 몰랐으니까 성형외과에 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만 네.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왜냐하면 그 헌재 그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 서울경찰청장이나 등등이 가족 문제로 호소했다. 그게 계엄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가 당연히 어떤 의혹의 한 당사자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계엄 당일날 병원 진료를 했던 거 아니냐. 또 한 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쯤에 병원에서 좀 부랴부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지를 최소한 이후에 한 건 아닐 것이다.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이게 귀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일정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변호사가 사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그날은 성형외과에 가 있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알았다면 어떻게 성형외과를 갔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 아니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했던 해명이 또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약간 거죠.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가십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이 법률적이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성형외과를 일과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예. 계엄 선포일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 시간이 뭐 2-3시였다 이러면은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 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부적절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형외과 갔는지 여부와 관련된 거짓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죠.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어떤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만 네네. 실제 갔는지 사실관계 여부만 갖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논박할 대상은 아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계엄 당일날 그 김 여사가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같이 있다거나 또는 뭐 김용현 씨나 이렇게 내란 관련된 기소된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계엄 알았던 것도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막 추가적인 정황 제시를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땐 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걸 다 알고 이게 그와 연관된 거를 특검이 파악했다면 벌써 수사를 진행했겠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은 갈 수 있죠. 그 부분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알았다면 이걸 말렸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냥 서정주 변호사의 개인 생각이다. 그 본인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네. 서열일이다라는 예. 이런 식의 단어도 본인의 그만큼 이제 생각인 김건희 것이죠. 여사가 계엄을 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 결정할 수 그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냐라고 세간에서 생각할 수 김건희 여사가 서열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차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면 말렸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본인이 추정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이걸 어느 방송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글쎄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다른 이게 방송사 라디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수사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리의 대상 또는 내용인지는 제가 볼 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장 국정 변호사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적 대통령 부부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인사의 발언 아닙니까? 네. 그 정황들. 그러니까 1인자라고 지칭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씨가 아주 종횡무진, 뭐 매간매직 의혹도 이미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고 예.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희화가 되는 겁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줄 수 있는 건 오히려 김건희 씨였는데 그때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느라고 이 부분을 말리지도 못했다라는 게 지난 정부의 사실상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사실은 이게 뭐 재미삼아 뭐 전언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재밌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그 이게 알선 수재가 뇌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실제 그런 관계였네, 그런 위치였네라고 하면 충분히 재판장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지위였네. 예. 이런 또 어떤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은 명확히 전달을 해야지 본인의 추정 또는 뭐 들었던 말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 예. 이런 걸로 할 것은 그럴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수감 중인데 그 구치된 수감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저는 완전히 낭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몇 차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어권을 좀 포기한 측면이 있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 사죄드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고 법리적으로는 본인의 항변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김건희 씨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손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나는 몰랐다. 난 계엄과도 무관하다. 알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말렸을 텐데.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특히 김건희 씨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불필요한 얘기였다라고.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적용 혐의 자체는 무기거든요. 예. 사형 또는 무기인데 내란 무기를 혐의가 감형한다 하더라도 실제 25년인가요?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현재 적용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법정형이 높지가 않아요. 알선 수재만 하더라도 5년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만약에 못 다투게 되면 그 혐의 자체가 뇌물로 공소장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혐의가 이제 그렇죠.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마치 공모해서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뇌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형량이 더 되면 법정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예. 꼼꼼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